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호남을 전국 민생 이 경제 토론회 차원에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를 쏟아냈어요. 무려 지금 이제 보도상으로만 보면요. 최소 3조 6천억인가요? 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종의 호남 지역에 대한 승부수가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전 세계 관광들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요. 대한민국의 최근 우리 이제 도로 상황이 제 기억으로는 전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미국 빼놓고. 예. 미국도 KTX를 따진다면 우리보다 굉장히 열악하죠. 고속도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게 또 잘 발전되어 있지만은, KTX, 그 다음에 지방항공까지 합치면은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줘서 다른 이 애니메이션 특히 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예, 다양한 지역 발전 프로그램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 정우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는데,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하고 충북 부지사 출신인 서승욱 전 이 자치행정 비서관을 지금 우선 추천이죠. 즉 전략 공천하기로 공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요. 이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무려 11명이요. 11명을 무더기로 전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재판에 넘기가 이제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가 지금 아주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의대와 관련해서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서울의대 교수들이 1년만 늦춰달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늦추면 더 사정이 악화돼서 안 돼. 아주 강공로로 가고 있는데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대 배정 작업을 이번 달 안으로 전부 다 맞춰버리겠다. 예. 강한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이 호남 발전 계획이죠.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속도로와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에 이제 아웃도반 있잖아요. 아웃도반은 속도 제한이 없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아웃도반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암에서 광주에 이르는 47km 구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 아웃도반으로 만들겠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초고속도로라고 하네요. 여기 예산 무려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광주에서 강진 간 고속도로, 광주 강진 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는요, 강진에서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최대한도 높여 나가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호남 내륙인 익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이게 180km 구간인데요. 요거를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서 더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왜 그러냐? 지금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즘 이 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발전의 인프라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교통망이 제대로 딱 깔려져 있어야 다른 부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순천을 갖다가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이제 키워왔는데, 이 순천을 갖다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 대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들, 그리고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해서 K-디즈니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2차 전지하고 콘텐츠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요, 기회발전 특구를 지원해서 지정해서 적극 지원하겠고, 전남 지역을 갖다가 미래 산업의 기지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농축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무안 한평에는 AI 기반 첨단 농축산 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고,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수산물 가공 유통센터도 확대하겠다. 그리고요,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이 감척 어선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를 철거,
전남어민들의 수산 자원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이 전남 지역의 1인당 DGP가 뭐 어마어마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대대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료 이 개혁이죠, 일종의.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강한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오늘 15일이니까 이제 내일부터죠. 15일부터 의대 정원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정부가 오늘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표를 보시면 자, 어떤 속도로 어떻게 내는지, 그래서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을 좀 많이 늘리고,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은 좀 줄이는, 그래서 늘리는 거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제대로 넣는데 8대2의 비율로 늘린다. 그래서요, 지금 2025학년부터 2000명씩 늘리게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 자, 그래서 전국 40개 의대 증원 배정을 시작해가지고 8대2의 배정이니까, 비율이니까 지방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씩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미니 의대도 또 지원을 해줘요. 증원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지역대학에서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8개 대학인데, 서울의대, 가톨릭의대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도 4개 의대인데, 이제 미니의대가 동아대학에 49명, 대구에서도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학이 있는데, 대구 가톨릭의대에 이 미니의대에 40명을 늘려주고요. 강원도는 강원대하고 가톨릭 간동대 또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아주대,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 성균관대학, 여기에 또 늘려주고, 충남대학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여기에 40명, 건양대학에 49명, 그리고 이제 광주는 이제 그 기존대로 전남과 조선대,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 을지병원 40명이 늘어나네요. 인천에는 인하대하고 가천대학, 그리고 충북에는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 캠퍼스에 40명, 그 다음에요, 울산에는 울산대 40명, 경북에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제주에는 제주대. 자, 그래서요, 저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의전원을 포함해서 40개 교동학교, 40개 대학교에 정원 3,058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는요, 5년간에 걸쳐서 1조 3천억 원을 지원해서 또 증증진료체계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야, 그래서 의대 정원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 40%인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60%로 높이겠다. 이러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대적으로 의대 지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수위원장, 최근에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오늘 또 핸드폰 포렌식 때문에요, 경찰에 출두하면서 또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진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메신저 공격은 매우 비겁하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수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처음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적 얘기냐면 2016년도 얘기인데요. 강남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가지고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이와 관련해서 주수위원장은요, 후회와 속죄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수위원장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고 한 몸 던지겠다. 그래서 홍보위원장직 사퇴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그냥 홍보위원장인지 말로만 대단하다고 해야 뭐 하겠어요. 말로만 과거로 잊은 적이 없다고 해야 뭐 하겠어요. 최소한도 홍보위원장 자리 하나는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 비판, 여론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요, 물론 뭐 이제 본인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이제 이런 거겠는데, 글쎄요, 국민 여론을 지금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8일 날 경찰 출석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또 출석을 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정우택 현 국회 부의장이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자, 한동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아니, 공관위가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난리치고 나면, 그건 뭐죠? 이 객관적인 실체가 불분명하다. 증거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천을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이틀 만에, 이거 보니까 심각해.
공천 취소하겠어. 그리고 동시 패션으로다가 이 전략 공천을 바로 발표까지 하는, 이걸 보면요, 뭐 사안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러니까 제가 도 한번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이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고 뭐 논란 뭐 많은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터질 게 다 터졌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한동훈 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게 대충 다 잘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오히려 공천 악재가 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 관리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뒤늦게 국민의힘이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에도 그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었는데, 요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우택 케이스가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고요. 돈 봉투 받은 거, 이게 의혹이 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자, 그래서 오늘 공관위를 열었는데, 이 공천을 취소한다. 그리고 서승우 후보를 우선 전략 공천한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공간에는요, 또, 뭐라고 입장을 왜 취소하느냐. 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국민의 눈높이,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안 맞아서 잘라낸다 이거요. 그리고 도덕성 기준도 안 맞다 이거요. 아니, 도덕성 기준이 안 맞다는 게 국민 눈높이가 안 맞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그럼 처음부터 왜 걸러내지 못했느냐. 그리고 중간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왜 이걸 키워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 정도가 되면,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에 대해서 한마디 국민 눈높이에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해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론관리 측면에서. 예. 자, 그래서 그동안에요, 이 사업가한테 돈 보태를 받는 게, 이 CCTV로 다 찍혔어요. 이게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 정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돈 봉투 받자마자 바로 돌려줬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사업가는 무슨 소리야.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돼 왔어요. 근데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요 과정에서 정우택 보좌관이 이 사업가를 회유했다. 그러니까 이제 회유해가지고 야 네가 돈 돌려받았다고 그래. 이 얘기를 했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회유했다는가? 그러니까 사업가가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얘기 못해.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요 기사 한 줄을 놓고 본다면 보좌관을 통해서 회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회유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관위도 회유가 된 걸로 알고 아니면은 정말로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이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정우택의 발언을 믿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업가 발언은 안 믿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공천을 유지한다. 이렇게 중간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좌관이 회유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걸 보면은 이거 돈 봉투가 돌려줬느냐 안 돌렸느냐 요 팩트가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의혹이 계속되다 보면 요 정우택 관련 사건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많고 일부에서는 지금 다시 뒤집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기론이 특히 수도권에서의 위기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불 좀 끄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안이 중요하고 급박하다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안의 중요성과 급박성.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결정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민이 강조하는 국민의 눈높이,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하간 매끄럽지 못한 결론.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여러분들 통계 조작, 무슨 부동산 가격의 통계 조작, 그 다음에 고용에서의 통계 조작,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느냐, 안 높아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젊은이들, 이 효과,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부동산 가격의 효과. 요것 때문에 요 세 개 분야에서 통계를 철저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조작의 주도를 누가 했느냐? 청와대가 했다 이거예요. 청와대에 누가 했느냐? 정책실장이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책실장이 하는데 비서실장이 전혀 모르게 지도세 놓은 게 했겠느냐?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이 주도하는데 문재인이는 전혀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또 이것을 했겠느냐? 아니오시다 합니다. 제 판단에. 아니 만약에 그런
문재인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정책실장 혼자서 다 진두지휘를 했다? 그러면은요, 이건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청와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렇죠? 관련 법규를 무시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운영되는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이 사법 칼이, 즉 검찰의 수사망이 이게 반드시 문재인까지로 가야 된다. 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에요. 떼거리. 제가 보기에는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13명인가가, 15명이죠. 15명이 재판부로 넘어가가지고 13명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울산시장 선거 사건 다음으로 대형 사건이에요. 11명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 일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 통계법 위반 혐의로 전부 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적인 게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과 그 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 이게 어떻게 이제 장하성이가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김현미는 이제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강신욱 총계청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통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어간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예. 그래서 문정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도 6월부터 2021년도 11월까지 총 4년 6개월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정권 바뀌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2017년도 6월이니까요. 2017년도 5월에 출범했잖아요. 정권 출범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집권 기간 내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뻥튀기 홍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가짜 통계를 가지고 홍보를 한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검찰의 이제 공소 내용에 따르면은요,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하고 국토부 관계자 7명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갖다가 125번이나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16년에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서 공표 전 제공이 금지된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주 3번씩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게 하고, 미리 받은 변동률이 높을 때는 다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작성하는 부동산은 임직원들은요,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 이러면서 12번씩이나 이거 하면 안 된다,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당시 김상조 정책실장이 국토부하고요, 부동산원과의 회의에서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아? 이렇게 협박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부결해서 내가 조작하라는 대로 조작해,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압박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분석한 변동률 조작 이 시기가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하고요, 21대 총선, 그리고 대통령 취임 2주년,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김상조하고 장신욱 통계청장 이 4명은요, 2019년도 10월에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이 급증했다, 이런 통계 조사가 실제로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이걸 조작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자신이 사실 비정규직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돼 비정규직으로 조사에 응답하면서 급증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요, 이런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갖다가 통계청 보도자료에 넣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자료를 왜곡해서 언론에 알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또 어떻게 개입했느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분기 가구별 소득 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인 5.9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도 없이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 자료를 통계청을 통해서 받아내요, 미리. 그리고 나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 예, 이렇게 가짜 홍보 논리를 만들어내요. 아니, 최저임금 인상료로 개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지 개선됐습니까? 요렇게 전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대적으로 11명이나 지금 이제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문제는 뭐냐? 11명.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하고 국토부 한국부동산은
100여 명을 조사해서 11명을 엄중 기소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장하성, 그 다음에 이호순 전 대통령실 실장 11명은 협의 없음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100여 명을 조사하고 11명씩이나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문재인이는 단 한 번 부르지도 않고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해서 재판에 넘기고 끝낼 손을 털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은 여전하다. 예. 자, 그래서 마치 말이죠.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전혀 몰라. 그렇죠? 통계 조작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전혀 개입이 안 됐어. 울산시장 선거 사건도 전혀 개입이 안 됐어. 또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에도 전혀 개입이 안 됐어.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우택 사건 처리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이거 봤잖아요. 요 수사도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 입장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을 조사했다 안 했다. 왜 안 한 이유는 뭐다. 조사해봤더니 관련성 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요것만이라도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검찰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